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사람들. 그들은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모든 탈북자의 이야기가 희망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18년 한 남자가 가족을 남겨두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3년간 악착같이 살았죠. 가족을 데려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하지만 2021년 가을, 그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북한 땅을 밟은 그날 밤, 그곳에 남겨뒀던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체제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남과 북 두 개의 한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3만 4천 탈북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를 김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1980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그가 15살이던 1995년,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있었죠. 배급소에서 옥수수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아버지는 그 시기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며 버텼던 시절입니다. 2003년 23이 된 철수는 같은 동네에 살던 김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하고 억센 여자였어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굳세게 자란 북한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청진 시내의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국영 공장에 배치를 받았지만 공장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어요. 출근은 하지만 일은 없고, 일은 없지만 월급은 더더욱 없는 곳이었습니다. 2011년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가장이 된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는 중국 밀수품을 장마당에서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담배, 라이터, 비누, 칫솔. 중국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사다가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버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하루 장사에서 북한 돈으로 2에서 3천 원, 우리 돈으로 치면 3, 400원 정도를 벌었죠. 그래도 그것으로 쌀을 조금 사고 된장을 사서 가족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철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장마당 단속이 심해진 겁니다.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시장 통제가 강화됐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장마당을 돌며 중국산 물품을 단속했습니다. 철수는 2번이나 적발돼서 뇌물을 물어야 했죠. 한 번은 쌀 10kg, 또 한 번은 중국 돈 300위안. 힘들게 모은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2017년 겨울, 딸 수진이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철수는 병원에 뇌물로 중국 돈 500위안을 주고서야 항생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죽겠구나. 그 무렵 철수는 장마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중국을 오가는 브로커였어요. 소주를 한 잔 걸치고 나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형님, 남조선에 가본 적 있소? 거기 가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정착금이라고 몇 천만 원씩 준다더군요. 그 돈이면 가족 다 데려올 수 있어. 철수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탈북은 3대가 처벌받는 중죄였으니까요. 만약 자신이 남쪽으로 가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 브로커는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 먼저 가시오. 남조선에서 자리 잡고 제3국 통해서 가족을 빼내면 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철수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2018년 3월 마침내 결심을 굳혔죠. 그날 밤 철수는 아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남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영희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요?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수진이 제대로 밥 한 끼 먹이지 못하고 있어. 내가 남쪽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어. 그리고 당신들을 꼭 데려오겠어. 영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약속하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럼요. 당연하오. 당신들이 내 전부인데. 철수는 이른이 넘은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철수야, 가지 마라. 네가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와 영애, 수진이 다 데려올게요.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철수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7살 수진이는 아빠가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빨리 와. 그것이 철수가 딸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새벽 2시. 철수는 두만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브로커와 또 다른 탈북자 2명. 강물은 차가웠어요. 4월이지만 북쪽의 밤은 여전히 추웠죠. 자,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국경경비대가 순찰을 돕니다. 브로커의 속삭임에 철수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강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죠. 철수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해. 30분쯤 걸렸을까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죠. 철수 일행은 브로커가 준비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어요. 낮에는 조선족 집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숨어 다녔죠. 배고프고 추웠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계속됐어요. 어느 날 밤 함께 가던 탈북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브로커는 짧게 말했어요. 공안한테 잡혔습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사이의 도박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낸 뒤 철수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죠. 태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고 또 기다렸어요. 2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철수는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지금쯤 영희는 뭘 하고 있을까? 수진이는 잘 자고 있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2018년 7월 20일. 마침내 철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죠. 공항에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깨끗한 도로. 철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기가 남조선인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조선은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배웠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그 어떤 곳보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철수는 정부가 마련한 차를 타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어. 철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남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혹할지를. 하나원.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입니다. 이곳에서 탈북민들은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철수는 다른 탈북민 50여 명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했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9시부터 교육. 한국사,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률, 취업교육.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이었죠. 여러분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이곳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38년을 살았던 사람에게 자유라는 개념은 너무 낯설었죠. 교육과정 중에 은행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ATM기에서 돈을 뽑는 법, 계좌이체하는 법, 카드 사용하는 법. 철수는 신기했어요. 카드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손전화기라고 부르는 휴대전화를 써봤지만 남한의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죠. 인터넷 검색, 카카오톡, 유튜브. 철수에게는 모든 게 신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정착금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께는 정착금이 지급됩니다. 1인 기준으로 초기 정착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등을 합치면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700만 원? 그 정도면. 하지만 곧 강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돈은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초기 정착금 일부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취업이나 교육 이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거지원금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브로커는 몇 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가족을 데려오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돼. 남한은 부자 나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수료식 날 정부로부터 초기 정착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 배정받았죠. 2018년 10월 25일 철수는 짐 하나 없이 빈손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 2개의 화장실, 부엌이 딸린 아파트. 북한의 단칸방에 비하면 엄청난 곳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서 있으니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만 났죠.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해. 빨리 돈을 벌어야 해. 철수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초, 철수는 성남에 있는 한 중소기업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하나원에서 연결해준 일자리였죠. 월급은 세전 200만 원. 북한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철수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생활.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기계 사용법도 배워야 했고 안전 수칙도 익혀야 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공장에는 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철수는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려 했지만 말투 때문에 금방 들통났죠. 야, 이 사람 말투 좀 들어봐. 완전 북한 사람이네. 휴게실에서 누군가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북한은 진짜 살기 힘들다면서요? 동료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살기 힘들었다고? 맞아, 힘들었지. 하지만 내 가족은 지금도 거기 있는데. 철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은 종종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라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다른 직원은 곧바로 어울리는 걸 봤죠. 나는 왜 안 부르는 걸까?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탈북민이기 때문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을 동정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진짜 친구로 받아들이진 않았죠.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철수는 혼자였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을 봤어요. 북한을 떠나올 때 찍은 마지막 사진. 수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수진아, 아빠가 곧 너를 데리러 갈게. 철수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6개월간 일하며 5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처음 받은 정착금 400만 원과 합치면 900만 원. 하지만 생활비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갔습니다. 고시원 월세 40만 원, 식비, 교통비, 휴대폰 요금.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었죠. 철수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오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1인당 2천만 원씩입니다. 3명이면 6천만 원이죠. 중국 거쳐서 태국까지 보내는데 그 정도 듭니다. 6천만 원. 철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6천만 원을 어떻게 모아? 월급 200만 원으로 생활비 빼고 매달 100만 원씩 모은다 해도 5년이 걸리는 돈이었죠.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술을 마셨어요. 소주 한 병을 혼자 다 비웠습니다. 취한 채로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봤죠. 영희야,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아직 돈을 못 모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19년 여름, 철수는 공장 일에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 공장에 가고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퇴근해서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생활. 북한에서 상상했던 나만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유의 나라, 풍요의 나라. 하지만 철수가 느낀 건 외로움과 소외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철수가 부품을 잘못 조립해서 불량품이 나온 겁니다. 반장이 소리쳤어요. 야, 김철수, 이게 뭐야? 몇 번을 말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실수? 실수가 한두 번이야?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팔고 일하는 거야?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북한 사람이라 일도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죠. 2019년 가을, 철수는 다른 탈북민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어요. 모임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죠. 그곳에서 철수는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북에 두고 왔어요. 3년째 돈을 모으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여기 와서 7번이나 직장을 옮겼어요. 탈북민이라는 걸 알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저는 남한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곳에서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럼 나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렸죠. 공장은 가동을 줄였고 철수의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돈을 모으기는커녕 생활하기도 빠듯해졌어요. 철수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었어요.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죠. 2020년 말 철수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철수는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퇴원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가족을 데려온다고 왔는데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인이 중국을 통해 보낸 메시지였어요. 철수 형님, 영희 누이와 수진이, 어머니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남조선 간 걸 보위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이 조사를 받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여기 온 게 가족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건가?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1년 초 철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탈북민 다시 북으로. 재입북 사례 늘어.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죠.
자유를 찾아왔다면서 왜 다시 돌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여기 적응 못하는 거지. 나약한 사람들이야. 세금으로 지원해줬는데 배신하는 거네. 댓글들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 며칠 뒤, 철수는 탈북민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재입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무리 일해도 돈이 안 모여. 가족은 북에 있고 나는 여기서 외톨이야. 차라리 돌아가서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철수는 물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수용소에 가겠지. 하지만 잘하면 안 잡힐 수도 있어. 뇌물을 쓰면 되거든. 그리고 남조선에서 억지로 끌려갔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돌아간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남한에서의 3년 고생했던 시간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을 못 모아서 가족을 못 데려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돌아가는 게 나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철수는 또다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월급은 조금 더 높았지만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3교대 근무였죠.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철수는 외톨이였습니다. 동료들은 철수를 북한형이라고 불렀어요. 이름 대신 북한형. 철수는 그 호칭이 싫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공장 화장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야, 북한형 일 진짜 느리지 않아? 맞아. 답답해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팀 실적이 안 나와. 탈북민들 왜 여기 데려다 놔? 회사도 참. 철수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나와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숙소로 돌아와 소주를 마셨어요. 혼자 한 병, 두 병을 비웠습니다. 취한 채로 휴대폰을 꺼내 탈북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갔죠. 그곳에는 재입국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도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이미 돌아간 친구 있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가족이 보고 싶어요. 돈은 안 모이고 차라리 돌아가고 싶어요. 철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3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입니다. 다음 날 누군가 철수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재입국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요? 철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 철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이름은 박성철이라고 했습니다. 성철도 3년 전에 탈북한 사람이었죠. 저도 형님처럼 가족을 북에 두고 왔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을요. 성철의 이야기는 철수와 비슷했습니다. 남한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데려오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로요. 성철은 조용히 말했어요. 철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겁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북한 브로커와 연락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위험합니다. 잡히면 수용소에 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사느니 차라리. 성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돌아가면 정말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여기 있으면 절대 못 봅니다. 적어도 돌아가면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철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3년간의 남한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로.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죠. 2021년 10월 15일, 철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건강 문제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상사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마지막 급여는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3년을 일한 회사였지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철수는 고시원 방을 정리했어요. 가진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휴대폰, 그리고 가족 사진. 다른 건 다 버리고 가족 사진만 챙겼죠. 철수는 성철을 통해 중국 브로커와 연락했습니다. 브로커는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중국으로 건너가고 북한까지 들여보내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3년간 모은 돈을 거의 다 털어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철수는 인천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관광 목적이라고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철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짐은 가볍게 가져오셨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철수는 브로커를 따라 베이징에서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두만강 근처의 한 도시였죠. 그곳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국경 경비가 약한 날을 기다린 거예요. 11월 5일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건너갑니다. 준비하세요. 철수는 가방을 챙겼어요. 아니,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가족 사진 하나만 넣었죠. 한밤중, 철수는 다시 두만 강변에 섰습니다. 3년 전, 이곳을 건너 남쪽으로 갔었죠.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철수는 강물에 발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아, 아빠가 간다. 이제 곧 너희를 볼 수 있어. 강을 건너는 30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 땅에 발을 디뎠어요. 3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잡히지 마세요. 브로커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철수는 어둠 속에서 혼자 걸었습니다. 청진까지는 걸어서 이틀이 걸렸죠.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2021년 11월 7일 밤, 철수는 마침내 자신이 살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3년 전 떠났던 그 골목, 그 건물,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자신이 살던 집 앞에 섰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희야, 나야? 철수야?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철수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문고리를 돌려봤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철수는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영희야, 수진아, 어머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늙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3층에 살던 김철수예요. 우리 가족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 철수가. 아니, 당신 남조선 갔다면서? 네,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보이부에서 데려갔어요. 한 달 전쯤인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 달 전? 자신이 재입국을 결심한 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든 북한 당국에 새어나간 거였죠. 그리고 가족들을 미리 끌고 간 겁니다.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안 돼. 안 돼. 모든 게 끝났습니다. 3년간의 고생, 다시 강을 건너온 위험한 여정, 모든 게 헛수고였습니다. 가족은 사라졌고 철수는 이제 남한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북한에서도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철수는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수진이의 웃는 얼굴, 영희의 조용한 미소, 어머니의 주름진 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철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보이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철수는 산으로 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며칠을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철수는 한탄광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철수? 철수 아니가? 살아있었나? 그 사람은 철수에게 숨을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탄광 근처의 작은 움막이었죠. 철수는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탄광에서 불법으로 석탄을 캐고 밤에는 움막에서 잤어요. 신분증도 없이 이름도 숨긴 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가족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영희는 무사할까? 어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릅니다. 철수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남한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차라리 남한에 그냥 있었어야 했어. 왜 돌아온 거지? 왜?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2022년 봄, 철수는 여전히 탄광마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사람이 소문을 전해줬어요. 청진에서 온 사람 말로는 탈북자 가족들을 집결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어디로요? 모르지. 함경남도 어디라는 소문도 있고 양강도라는 소문도 있고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가족이 수용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된 거라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철수는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도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가족을 찾겠습니까? 2022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철수는 점점 사람이 아닌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됐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웃음도 잊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철수는 움막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똑같은 별이 남한에서도 보였었죠.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가족도 없는데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철수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의 남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가족들, 아내 영희와 딸 수진,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한에 온 탈북민은 3만 4천 명. 그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매일 밤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일부는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두 체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죠. 제2북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계로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매년 몇 명씩은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자유가 외로움으로 다가온 사람들. 풍요를 꿈꿨지만 현실은 가난과 소외였던 사람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게 완벽한 세상은 없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탈북민들이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사회. 그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